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는데 박 전 대통령 없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비해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도 벌금 액수는 1심 18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억 원 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는 건 1심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는 등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비록 자리엔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질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과 불출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오늘 판결에 대해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은 삼성 뇌물 혐의 액수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삼성그룹 뇌물 관련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호심 재판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혐의상 뇌물 액수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삼성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액은 총 4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삼성이 줬거나 또 주기로 약속한 금액 중에 뇌물로 인정된 금액은 재판부마다 또 심금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동계 스포츠 영재 지원센터 지원금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과 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두고서 이 재판부마다 판단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아닌 이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이른바 포괄적인 현안과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이 존재의 성립 여부였는데요. 이 부회장이 재판과도 아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과 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도 묵시적인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처럼 묵시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포괄적인 현안과 묵시적 청탁 모두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받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1심과 또 박 전 대통령 2심은 유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무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르 K스포츠재단 그 출연금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걸로 보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오늘 판결로 해서 국정농단 재판 4실심 재판은 모두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률심을 다투는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뇌물 인정 액수 등에 대한 이런 하급심의 판결들이 많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많이 추미애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사건이 동전의 양면이니만큼 이재용 부회장,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이 모두 병합이 돼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불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대법원 판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불타는 BMW 민형사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인터뷰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왜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지 등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배기가스 저감 장치 EGR의 제조 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질문은 당연히 BMW 520D에서 왜 이렇게 불이 계속 나는지, 화재 원인이 뭐인지였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한층 까다로워진 디젤차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20개 차종을 놓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시험을 해보니 BMW 520D만 유일하게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BMW 520D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EGR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BMW 520D는 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EGR의 작동을 다른 메이커보다 훨씬 많이, 몇 배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 열충격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520D인데 BMW가 훨씬 더 많은 유럽이 아닌 왜 유독 한국에서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 유럽에서 파는 520D와 한국에서 파는 520D의 EGR이 뭔가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의심입니다. 이 EGR 모듈이 한국에서 판매 차량과 유럽에서 판매된 거가 다른 거 아니냐. BMW가 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고 한국에서 파는 것도 이렇다. 그래서 동일하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보면 이제 계속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이는 단순한 EGR 제조 결함을 넘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50평짜리 에어컨을 달아야 할 곳에 10평짜리 에어컨을 달아놓고 과부하 혹사를 시키니 불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BMW가 EGR 밸브를 다른 회사보다 몇 배 더 돌리겠다고 설계를 했으면 EGR 밸브나 EGR 쿨러도 훨씬 강하게, 용량도 몇 배 되게, 더 세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설계 잘못했다는 얘기는 쑥 빼고 마치 그 EGR 쿨러가 이게 제작이 잘못됐다, 제조 결함이다, 부품 회사가 잘못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죠. 520D 이외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선 배선장치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1일 정차 대기 중에 차량 내부 글로브 박스에서 불이 시작된 120D 화재입니다. 고속주행 중도 아니고 엔진 쪽도 아니고 배선 결함 말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브 박스 사물함 부위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거는 EGR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배선 장치에 의한 화재 발생 이 부분도 BMW가 은폐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가 민사소송과 함께 BMW 측을 형사고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BMW가 관련 사실을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말고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다못해 유럽과 한국에서 팔리는 520D EGR이 같은지 다른지는 유럽 현지 대사관에서 중고차를 사서 뜯어보면 금방 확인될 일을 왜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말입니다.
제가 그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지만 그 독일 대상안이나 영국 대상안에서 중고 520D 하나 사서 그냥 뜯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BMW 등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우리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다 이런 실력 부족과 게으름 때문이라는 게 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독일 본사 대변인이 한국의 도로 상황과 한국인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화재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분석 능력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하종선 변호사는 오는 27일 BMW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5개 항의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한국 소비자가 복노릇을 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대체복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그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군대령 출신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여 명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내용은 병역 거부자들이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등 발굴 조사, 보훈병원 지원, 그리고 각종 대민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을 들지는 않는 비전투 요원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찬성하는 쪽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반하지 않는다.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평화주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체복무에 좀 더 적합한 업무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쪽 입장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뢰 제거와 같은 이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보복적 조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복무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이 충분한 불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렇군요. 주무부서인 국방부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논의 중인데요. 예. 일단 군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그리고 근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도소나 소방시설과 같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력 소요가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역 복무의 2배를 근무시키겠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유럽 평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한다고 그러면 징벌적 성격을 띌 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복무는 하되 양심이나 종교에 반하지 않도록 군복무를 하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대체 복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당한 의전원생이 제적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데이트 폭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37살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3월 23일 새벽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 이유는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자 큰 논란이 일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조선대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조선대는 같은 해인 2015년 12월 부랴부랴 박 씨를 제적합니다. 이에 불복해 박 씨는 잘못은 했지만 제적은 과하다는 재량권 남용 등의 사유를 들어 제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잔혹한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받은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행위의 발생 경위, 소재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태도 등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생명 경시 태도 등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의전원에서 제적해 여자친구와 격리하는 것은 물론 의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결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1심 재판부와 같이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제적된 박 씨 37살,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데 의전원에서 제적되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 개인적으로 아주 막막할 겁니다. 데이트 폭력 문주란 씨가 부른 동숙의 노래의 한 구절,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하는 가사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 10명도 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서울 쉐라턴 팔레스 호텔에서 기업 경영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 신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세미나를 개최합니다. (8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